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잠언.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창가. 제 2장. 바르바스트로는 전선에서 먼 곳이었다. 그런데도 박살이 난 듯 황량해 보였다. 허름한 제복을 입은 의용병 무리는 추위를 이기려고 거리를 따라 어슬렁거렸다. 거의 무너져버린 벽에는 지난해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몇 월 며칠에 투우장에서 멋진 황소 6마리를 죽일 것이라는 광고였다. 포스터의 바램 빛깔이 어찌나 처량해 보였던지 그 멋진 황소들과 멋진 투우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즈음에는 바르셀로나에서조차 투우 경기가 거의 열리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훌륭한 투우사들은 전부 파시스트들이었다. 우리 소대는 화물차를 타고 시에타모로 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서쪽 알쿠비에레로 갈 예정이었다. 알쿠비에레는 사라고사를 마주보는 전선 바로 뒤쪽에 있는 도시였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무려 3번의 전투 끝에 10월에 시에타모를 점령했다. 도시는 폭격으로 군데군데 부서졌다. 집들은 대부분 총에 맞아 곰보가 되었다. 우리는 해발 450m 고지까지 올라갔다. 엄청나게 추웠다. 갑자기 자욱한 안개가 소용돌이를 치며 몰려왔다. 화물차 운전사는 시에타모와 알쿠비엘의 중간 지점에서 길을 잃었다. 이것도 전쟁의 일상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안개 속에서 몇 시간을 헤맸다. 결국 늦은 밤이 되어서야 알쿠비엘에 도착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 진창을 걸어 노새 우리로 갔다. 우리는 왕겨 속에 몸을 파묻고 곧 잠이 들었다. 왕겨는 깨끗하기만 하면 잠을 자는데 불편함은 없다. 건초보다야 못했지만 집보다는 나았다. 아침이 밝아서야 나는 왕겨 속에 빵 부스러기, 찢어진 신문지, 뼈, 죽은 쥐, 깔쭉깔쭉한 우유깡통 조각 따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전선 근처에 온 셈이었다. 전쟁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내 경험상 그것은 배설물과 음식 썩는 냄새였다. 알쿠비엘에는 폭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전선 바로 뒤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보다 상황이 더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평화시라 하더라도 스페인의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아라곤 마을의 특유의 비참함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마을은 요새와 같은 모습이다. 진흙과 돌로 지은 초라하고 작은 집들이 교회 주위에 밀집해 있다. 봄에도 어디서건 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집에는 정원이 없다. 뒤뜰만 있는데 그곳에 가득 깔린 노새 똥 위에서 비루먹은 날짐승들이 미끄럼을 친다. 안개비가 계속 엇갈리는 궂은 날씨였다. 좁은 흙길은 거대한 진창으로 변해 어떤 곳은 그 깊이가 2피트까지 패였다. 화물차들은 헛바퀴를 돌리며 그곳을 통과하느라 안간힘을 썼다. 농부들은 노새가 끄는 꼴사나운 마차를 몰고 지나갔다.
부대가 끊임없이 오가는 바람에 마을은 말할 수 없이 더러웠다. 알쿠비엘에는 수세식 변기나 하수도 같은 것이 없었다. 있어 본 적도 없었다. 때문에 발조심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땅을 1평방미터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교회는 변소로 사용된 지 오래였다. 그곳에서 300~400m 떨어져 있는 주위의 밭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전쟁의 처음 2달을 생각할 때마다 그루터기만 남은 겨울 들판 가장자리에 똥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광경부터 떠오른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소총은 지급되지 않았다. 코미테 데 게라 전투위원회에 가서 벽에 뚫린 구멍들을 알쿠비에레의 전모를 다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구멍들은 소총 일제 사격 때 뚫린 것으로 파시스트들이 처형된 흔적이다. 전선은 매우 고요했다. 부상자들이 이송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가장 흥분되는 일은 파시스트 탈주병이 건너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감시를 받으며 전선으로부터 알쿠비에레로 후송되었다. 이쪽 전선 건너편에 있는 병사들 가운데 다수는 파시스트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때마침 병역을 떼우고 있던 불쌍한 징집병들이었다. 따라서 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이따금씩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무리를 지어 우리 쪽으로 건너오는 모험을 감행했다. 만일 파시스트 지역에 사는 가족만 없었다면 더 많은 병사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것이다. 이 탈주병들이 내가 처음으로 본 진짜 파시스트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데 놀랐다. 카키색 바지를 입었다는 것만 달랐다. 우리가 있는 곳에 왔을 때 그들은 항상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 양군이 대치하는 중립지대에서 하루나 이틀씩 총알을 피해 다니다 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야말로 파시스트 군대가 굶주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였다. 나는 탈주병 가운데 하나가 한 농가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 어쨌거나 딱한 광경이었다. 키가 큰 20살짜리 청년이었다. 피부가 바람에 많이 상했다. 군복은 넝마에 가까웠다. 그런 형색으로 불가에 쭈그리고 앉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스튜를 접시째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두 눈은 주위에 둘러서서 그를 지켜보는 의용병들을 초조하게 힐끔거렸다. 아마 그때까지도 그는 우리가 피해 굶주린 빨갱이들이라는 생각, 식사만 마치면 그를 쏴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데려온 무장병은 계속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안심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 번은 15명의 탈주자가 한꺼번에 몰려온 적이 있었다. 기념할 만한 날이었다. 백마를 탄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인솔하며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나는 사진을 한 장 찍어두었다. 초점이 맞지 않아 희미한 사진이었다. 그나마도 누군가가 나중에 훔쳐가 버렸다. 알쿠비에레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소총이 도착했다. 거칠한 구릿빛 얼굴의 한 상사가 노새 우리에서 소총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소총을 보고 그만 질려버렸다. 1896년에 독일에서 제작한 모제르 소총이었다. 40년도 넘은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녹이 쓸어 노리새는 뻑뻑했고 나무로 만든 총신 받침은 금이가 있었다. 총구만 봐도 부식이 심해 고쳐쓰기 어렵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소총이 그 모양이었다. 어떤 것들은 더 심했다.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주겠다는 배려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그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좋다는 소총, 불과 10년밖에 안 된 소총을 받은 사람은 마리콘, 호모의 여자역이라고 불리는 15살짜리 얼간이었다. 상사는 우리에게 5분간 교육을 했다. 소총에 장전하는 방법과 놀이새를 분해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의용군 가운데 많은 수는 전에 총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다. 아마 가늠쇠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는 사람도 극소수였을 것이다. 탄약통도 지급되었다. 한 사람당 50발이었다. 이어 우리는 대오를 정비하여 군장을 메고 5km 정도 떨어진 전선으로 출발했다. 80명의 병력과 몇 마리 개로 구성된 센투리아는 남루한 모습으로 도로를 따라 구불구불 올라갔다. 모든 의용군 종대마다 마스코트로 개가 적어도 한 마리씩은 배당되었다. 우리에게 배속되어 함께 행군하게 된 짐승의 몸에는 큰 글자로 POUM 마르크스주의 통일당의 약칭이라 찍혀 있었다. 그 개는 자기 겉모습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의식한 듯 살금살금 걸었다. 종대의 선두에서는 게오르게스 콥이 검은 말을 타고 적기와 나란히 움직였다. 그는 건장한 몸집의 벨기에인으로 우리의 지휘관이었다. 그보다 조금 앞선 곳에는 산적대 같은 의용군 기병대 출신의 한 젊은이가 의기양양하게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둔덕이 보일 때마다 말을 달려 올라가 꼭대기에서 그림 같은 포즈를 취했다. 스페인 기병대의 좋은 말들은 혁명기에 대량으로 의용군에 넘겨졌다. 물론 의용군은 말들이 죽어나갈 지경이 되도록 열심히 타고 다녔다. 도로는 노란색 메마른 밭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다. 밭은 지난해 추수 이후로 내내 묵혀두었다. 앞쪽으로는 알쿠비에레와 사라고사의 경계를 이루는 낮은 산맥이 우뚝하니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전선이 가까웠다. 포탄, 기관총, 진창이 가까웠다. 나는 내심 겁을 먹었다. 물론 전선이 소강 상태라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1차 세계대전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 그렇다고 참전을 했을 만큼 나이가 들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전쟁이란 시끄럽게 날아다니는 발사체들과 스치며 지나가는 강철 조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창, 굶주림, 추위를 의미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적보다 추위가 더 무서웠다. 나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동안 추위에 대한 공포로 내내 시달렸다. 참호 속의 추위, 소름 끼치는 새벽의 경계 근무, 얼어붙은 소총을 들고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보초 근무, 군화를 덮는 차가운 진흙 등을 생각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나와 함께 행군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공포를 느꼈다는 것도 인정해야겠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오합지졸로 보였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걸어갔다. 우리의 대오정렬 수준이라는 것은 양 때보다도 훨씬 못했다. 3km를 못 가서 종대의 후미가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병사들 가운데 반은 아이들이었다. 기껏해야 16을 넘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모두들 마침내 전선에 도착했다는 기대로 마음이 잔뜩 부풀어 행복한 표정이었다. 전선이 가까워지자 앞쪽 적기 주변의 아이들이 목청껏 소리치기 시작했다. 비스카 POUM, 통일노동자당 만세, 파시스타스 마리코네스, 파시스트들은 호모 등등의 구호였다. 역전의 용사들처럼 위세를 떨쳐보자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아이들 목청으로 내는 소리인지라 새끼 고양이 울음처럼 구슬프게 들리기만 했다. 공화국을 수호한다는 자들이 다룰 줄도 모르는 낡아빠진 소총을 가진 이런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 무리라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졌다. 파시스트의 비행기가 우리 길로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난다. 조종사가 굳이 이곳까지 내려와 우리에게 기관총을 갈길까? 아무리 공중이라 해도 우리가 진짜 군인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도로가 산맥에 이르자 우리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곳에서부터 노새가 다니는 좁은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허리를 둘러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지역의 산들은 생김새가 기묘했다. 말굽 모양의 꼭대기가 펑퍼짐한가 하면 갑자기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까마득한 골짜기로 내닫기도 했다. 조금 높이 올라가면 왜소한 관목과 히스 외에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았다. 사방에 석회암이 허연 뼈처럼 돌출돼 있었다. 이곳의 전선은 참호들이 연속해서 이어진 선이 아니었다. 이런 산악지대에서 그런 식으로 참호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산꼭대기마다 요새처럼 만든 초소들이 점점이 박혀 있을 뿐이었다. 우리끼리는 그냥 진지라고 불렀다. 멀리서도 말발굽의 꼭대기에 자리 잡은 우리의 진지를 볼 수 있었다. 모래주머니를 대충 쌓아 만든 바리케이트에 적기가 펄럭이고 방공호에 피워놓은 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욕지가 치미는 들척지근한 악취가 났다. 그 냄새는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내 콧구멍을 떠나지 않았다. 진지 바로 뒤에 있는 페인트맨은 몇 달 동안 버려진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빵 부스러기, 배설물, 녹슨 깡통들이 잔뜩 쌓여 썩어갔다. 우리와 교대를 하는 중대는 군장을 꾸리고 있었다. 그들은 석 달간 전선을 지켰다. 제복에는 진흙이 딱지처럼 말라붙었고 군화는 헤어졌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다. 진지의 지휘관은 레빈스키라는 이름의 대위였다. 그러나 모두들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었다. 그러나 모국어는 불어였다. 베냐민이 호에서 기어나와 우리를 맞았다. 작은 키에 25살가량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다. 검은 머리카락은 억셌고 창백한 얼굴은 열의로 가득했다. 그러나 전쟁 시기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모두들 얼굴이 몹시 더러웠다. 머리 위로 빗나간 총알이 날아가며 소리를 냈다. 진지는 반원형으로 담을 쌓아놓은 곳이었다. 반경이 약 50m 정도였다. 흉벽의 일부는 모래주머니이고 일부는 석회암 덩어리였다. 바닥은 쥐구멍 같은 호가 30-40개 파여 있었다. 윌리엄스와 나 그리고 스페인 사람인 윌리엄스 처남은 얼른 가장 가까운 빈 참호로 뛰어들었다. 그나마 살만해 보이는 곳이었다. 앞쪽 어딘가에서 이따금씩 소총이 땅땅거렸다. 그 소리가 돌산들을 따라 묘하게 구르는 듯한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우리가 막 군장을 내던지고 참호에서 기어 나왔을 때 다시 땅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흉벽 쪽으로 갔던 우리 중대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흉벽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얼굴에서는 피가 쏟아졌다. 소총을 쏘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놀이새가 터져버린 것이었다. 터진 탄피 조각들 때문에 머리 가죽이 리본처럼 갈기갈기 찢어졌다. 우리의 첫 부상병이었으며 스스로 자초한 부상이었다. 오후에 우리는 첫 경계 근무를 섰다. 베냐민이 진지 주위를 안내했다. 흉벽 앞에는 바위를 깎아 좁은 참호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석회암 조각들을 쌓아 극히 원시적인 총안을 만들었다. 보초는 12명이었다. 참호와 흉벽 뒤쪽에 여러 지점에 배치되었다. 참호 앞에는 철조망이 있었다. 그 너머 언덕 사면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로 이어졌다. 맞은편은 민둥산들이었다. 군데군데 바위 절벽들이 보였다. 모두 을씨년스런 잿빛으로 어디에도 생명체는 보이지 않았다. 새 한 마리 없었다. 나는 총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파시스트 참호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적은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은 손으로 넓게 원을 그렸다. 쪼기! 베냐민은 영어를 했다. 형편없는 영어였지만. 어디 말입니까? 나의 참호전 개념에 따르면 파시스트들은 50m나 100m는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참호를 아주 잘 위장한 것 같았다. 순간 나는 베냐민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라는 걸 알고 놀랐다. 골짜기 너머 맞은편 산꼭대기에 흉벽의 윤곽이 아주 작게 보이고 붉고 노란 깃발도 하나 보였다. 그것이 파시스트 진지였다. 적어도 700m는 되는 거리였다. 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했다. 우리는 그들 근처도 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거리에서라면 우리 소총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흥분된 외침이 들렸다. 파시스트 2명이 건너편의 벌거벗은 산중턱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물론 멀리 희끄무레하게 보일 뿐이었다. 베냐민은 옆에 있는 사람의 소총을 집어들더니 겨냥을 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절컥. 불발탄이었다. 나는 그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초보들은 참호의 자리를 잡자마자 무시무시하게 연속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특별히 겨냥을 하지도 않았다. 나는 파시스트들을 볼 수 있었다.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흉벽 뒤에서 총알을 피하듯 몸을 흔들어댔다. 때로는 검은 점 하나가 잠시 멈추어 있기도 했다. 머리였다. 건방지게도 머리를 노출한 것이다. 물론 총을 쏴봤자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곧 왼쪽에 있던 초보가 전형적인 스페인식 동작으로 자기 위치를 뜨더니 내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나더러 총을 쏘라고 재촉해 댔다. 나는 이 정도의 거리에서 이런 총으로는 우연으로라도 사람을 맞출 수가 없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자기 소총으로 그 점들 가운데 하나를 자꾸 가리켰다. 자갈이 던져지기를 기다리는 개처럼 간절한 표정으로 싱긋싱긋 웃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가늠쇠를 700으로 맞추고 총알들을 날렸다. 검은 점은 사라졌다. 내가 쏜 총알이 상대가 놀라서 펄쩍 뛸 만큼만 가까이 갔어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쨌든 나는 생애 최초로 인간을 겨냥하여 총을 쏘아보게 되었다. 전선을 보고 나자 나는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것이 전쟁이란 말인가? 적과는 만날 수도 없는데 나는 참호 밑으로 머리를 박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총알 하나가 불쾌한 소리를 내며 내 귀를 스치더니 뒤편 흉벽에 가 박혔다. 슬프게도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나는 그때까지 총알이 내 머리 위를 스쳐갈 때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동작은 본능적인 것 같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적어도 한 번은 그렇게 고개를 숙인다.